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도 대인관계와 성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부적응적 대인관계와 성격을 세 가지 정도 우리가 공부해 봤는데, 첫 번째, 편집성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편집성 성격장애는 끊임없이 타인에 대한 지속적인 불신과 의심을 특징으로 하는 증세로서 망상성 성격장애라고 불리게 됩니다. 두 번째, 분열성 성격 장애는 우리가 조현병을 생각하면 되지만 조현병보다는 굉장히 약한 정도죠. 성격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고 사회적 관계에서 고립되고 정서 표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대한 관심도 현저하게 적고 타인이 자신에게 간섭했을 때에도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폐쇄성 성격 장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분열성 성격 장애, 세 번째가 있는데, 분열성 성격 장애는 인지 또는 지각의 왜곡과 함께 괴이한 행동을 보이며 사람과 관계가 가까워지면 급성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2번에서 말한 분열성 성격 장애에서 더 나아간 단계로서 정신과 질병 DSM-5에서 분열성 성격 장애를 정신분열 및 분열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증적 장애에도 포함시켜서 조현병과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격 장애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부정을 경험하게 되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정신병적인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공부할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회적 성격 장애는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침범하는 사람들로 많은 범죄자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회 규범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폭력적이고 무책임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충동적이고 호전적이며 육체적인 싸움도 자주 하고 배우자나 자녀를 구타하기도 합니다. 잦은 폭력, 범법 행동, 가족 부양을 소홀히 한다든지 성적 분란, 직업 적응에 실패한다든지 빚을 갚지 않는다든지 거짓말이나 사기 행각, 무모한 위험 행동, 문화시설 파괴 등으로 범죄 행위를 한 것을 말합니다. 연쇄살인처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라고 하지만 이는 진단명이 아니고 진단명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고 부릅니다. DSM-5에서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파괴적이고 충동적이며 통제 및 품행 장애자로 질병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었던 박사방 사건의 조주빈과 같은 사람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연극성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극을 하는 것처럼 뮤지컬이나 그 연극 배우처럼 과도한 감정 표현을 한다든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행동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격 장애입니다. 정서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불완전하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각별한 관심을 주지 않으면 싫어하는 것으로 오해하면서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시기 질투, 경쟁심, 강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연극 배우들이 매력적인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을 때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생각하지만 관계가 지속되면 너무나 지나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주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의 성격이 대부분 히스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나르시스트.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자기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평가한다든지 칭찬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아주 결여되어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암호하거나 어울리지 않으며 또한 자신을 이해해줄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자기 상이 너무나 과대하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을 경우에 상처를 입게 되고 이런 상처가 지나치게 돼서 우울해지거나 분노를 느끼게 되게 됩니다. 7번째, 경계성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경계성 성격 장애는 굉장히 이것을 파악하기가 좀 힘들다고 그럽니다. 제가 상담 워크숍을 갔었을 때 심리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교수님께서 경계성 성격 장애가 상당히 구분하기 힘든 성격 장애라고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 즉 강렬한 애정과 분노가 교차하는 불안정한 대인관계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 자신에 대한 거나 타인에 대한 호불호가 너무 극단적이고 충동적이며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사고나 감정, 대인관계, 행동, 이런 자아상, 성격 전반에 걸쳐서 불안정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에 비굴하게 매달리기도 하고 순간 돌변해서 폭행과 폭언을 하기도 한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매우 충동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지나친 낭비, 문란한 성생활, 과음이나 약물 복용, 자해 행위 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자기 옆에 붙잡아두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를 하는데 이거는 자살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신과 타인을 종종 낯설고 혼란스럽게 느끼기도 하고 감정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잠깐이지만 망상이나 해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계성 성격 장애든지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게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게 굉장히 문란한 성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그 저변에는 경계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하는 학계의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8번째, 회피성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회피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회피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그 타인의 평가가 부정적인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적절하다,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부정적 자아상을 가진 반면에 또한 타인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냉담하고 무관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주변 사람들의 표정과 동작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관찰합니다. 그리고 낯선 상황이나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환경에만 머물고자 하고 가능하면 사회적 책임을 맡지 않으려 하고 개인적인 대면 상황을 회피하기 때문에 회피성 성격 장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고 주로 혼자 지낸다는 점에서 분열성 성격 장애와는 비슷하지만 타인을 관찰하고 타인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욕구도 있다는 점에서 이 둘은 좀 더 다른 경계를 가지게 됩니다. 의존성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의존성 성격 장애는 말 그대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항상 남한테 의존하고 남한테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상대방에게 순종적이고 의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타인에게 의존을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연약한 모습으로 보여서 지지와 보호를 유도하는 경향이 있고 힘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매달리고 무기력해지고 눈물을 잘 흘리게 됩니다. 특히 자기가 의존했던 대상으로부터 거절을
받게 되면 깊은 좌절감, 불안감을 느끼고 적은 기능이 완전히 부서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한테 매달린다는 점에서는 경계성 성격 장애와 비슷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 경계성 성격 장애와는 달리 그 사람에 대한 포기가 빠르고 금세 또 자신이 의존할 책임감 있는 다른 타인을 찾는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사회활동에는 소극적이고 일단 책임을 져야 되는 지위를 피하면서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될 경우에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대인관계가 대체로 협소하고 의지하는 몇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번째, 강박성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강박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강박적이라는 것은 과도하게 집착하고 과도하게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것, 과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려는 성격, 세세한 것에 너무 집착하는 성격, 그 다음에 인색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황을 자기식대로 조절할 수 없으면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불안해하거나 분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 표현을 억제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강박성 성격 장애는 굉장히 모범생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이성과 도덕을 중시하게 되고 자기와 다른 성격의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혐오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완고하고 융통성과 타협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부적응적인 특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와는 다르게 건강한 성격이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알고 다양성을 인정하며 잘 어울리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타인도 배려할 줄 알고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성격은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첫 번째, 좋은 습관을 형성해야 됩니다. 좋은 습관은 먼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습관을 바꿔서 운명을 바뀐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반복적으로 쌓여 만들어낸 습관은 인간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좋은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 나쁜 습관을 버리고 그 자리에 좋은 습관을 채워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인사를 잘하는 것을 어린이집에서도 시키고 가족 내에서도 교육하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이 이루어지면 내성적이고 설령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어린이들 할지라도 인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되면 이것이 행동 패턴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해야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자아 개념은 자존감과 관계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쓸모없다고 느끼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서 자신도 사랑할 수도 없고 남을 사랑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상태가 안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존감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심리학이나 또는 정신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주위에서 비난을 들어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그 충격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깐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해도 너무 예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건강한 성격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적절하게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배웠던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의 위계설이 있습니다. 가장 하위 단계의 기본적인 생물학적인 욕구가 먼저 충족이 되고 나머지 최상위의 자아실현 욕구가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이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됩니다. 이러한 매슬로우의 이러한 심리학적인 굉장히 위대성은 인간의 욕구를 너무 동물학적이고 본능적인 것에만 두지도 않고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초월적인 것에만 두지를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위계적으로 조직이 되어야만이, 즉 하위 단계 욕구, 생물학적인 욕구 충족이 나머지 정신적인 욕구, 상위 단계 욕구를 발현시키기 위한 조건이 된다고 하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해서 성격 형성에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기본적인 신뢰감이 형성돼야 건강한 성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기본적인 신뢰감이 있어야만이 성격 발달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애 초기에 습득한 기본적인 신뢰감이 평생을 통해 유지되고 이것이 사랑, 우정,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기본이 됩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쌓여서 인간과 세상, 삶의 의미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생기는데 이렇게 이러한 기본적인 신뢰감은 평소 때는 발휘되지 않다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특히 모든 심리학에서는 유년기에 형성된, 아동기에 형성된 기본적인 신뢰감이 전생에 걸쳐서 성격 형성 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유아기 때 애착 형성을 가장 기본적인 과업으로 보고 있고, 아이들은 이러한 부모로부터 또한 선생님으로부터 얻은 기본적인 신뢰감을 토대로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대인관계에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대인관계와 정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와 정서 지능을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 정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서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정서라고 표현되고 굉장히 이 현대사에서 정서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서는 단순한 느낌에서부터 감정, 격렬한 감정 또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 기쁨, 슬픔, 분노, 공포 같은 경험 또는 신체 생리적 반응, 비언어적 반응 또한 인지적인 해석의 속성을 정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의 결과로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정서가 불안하면 반드시 몸의 변화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불안하면 발을 떤다든지 눈을 깜빡인다든지 이러한 비언어적인 신체 변화가 이루어지죠. 반대로 웃으면 기뻐지고 울면 슬퍼지는 것처럼 오히려 신체 경험 뒤에 거꾸로 정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서라는 것은 굉장히 의지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서는 인종과 연령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보편적인 정서를 기본 정서라고 하고 생애 초기에 일어나는 1차 정서에는 흥미, 불쾌감, 행복, 놀람, 슬픔, 기쁨, 분노, 혐오, 공포가 있고 첫 돌이 지나서 나타나는 2차 정서에는 수치감, 부러움, 당황, 죄책감, 자부심 등이 있겠습니다. 정서를 지능으로 표현한 정서지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정서지능에는 우리가 지능지수를 인텔리전스 쿼테이션이라고 해서 IQ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던 이모셔널 쿼테이션 그래서 EQ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라는 정보를 이성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말하게 됩니다. 이 이론을 최초로 세운 학자는 예일대학교 세러비 뉴햄프셔 대학교 메이어 교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주목받게 된 것은
1972년에 스탠퍼드 대학교 미셸 교수가 만족 지연 능력 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시멜로 테스트를 이야기합니다. 만족 지연 능력과 자제력을 가지고 인지 메커니즘을 밝혔습니다. 마시멜로로 가지고 이 마시멜로를 먹기 위해서 참을 수 있는 능력, 그 만족 지연 능력 실험을 통해서 인지행동과 관계가 있고 나아가서는 지능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심리학 분야의 사고 변화를 굉장히 촉진시켰고 사회적 행동과 자제력의 개인차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들과 강의실에서 만나게 되면 마시멜로 실험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심리학자 교재에 나왔는데 골먼은 정서지능을 대중화시켰는데 골먼은 타임즈 커버 스토리에서 개인의 정서 능력이 대인관계와 같은 사회적 능력과 삶의 성공에 대한 지대한 능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정서지능을 위한 세러비아 메이어 교수는 정서지능 관련 연구를 종합하게 되었고 또한 영유아 교육 방법론에서 나왔던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 있는데 이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것은 하버드 대학교의 가드너 교수가 영유아를 평가를 할 때 외우거나 추리하거나 이러한 능력만 지능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지능이 있는데 대인관계 지능 그 중에 7번째로 다루고 있는 대인관계 지능과 개인 내적 자성 기능을 함께 묶어서 새로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학적인 능력, 언어적인 능력, 뭐 운동 능력, 구조적인 능력을 하고 6번째에 대인관계를 집어넣었다는 거. 대인관계를 잘하는 것도 지능의 한 범주라고 강조하였는데 이게 현대 유아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교육학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르비아 메이어 교수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점검하고 변별하면서 자신의 행위와 사고를 유도한다고 했습니다. 즉 감정이 풍부한 사람만을 정서지능이 높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능력까지 통합적으로 포함해서 이러한 정서지능이 높다면 긍정적인 사고 능력을 하게 되고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를 창조적으로 경험하게 되며 또 침울할 때에는 오히려 신중해야 되는 과제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서 너무 조증으로 웃고 활발한 그런 것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성적이고 침울한 성격조차도 아주 신중성을 요해야 되는 과제를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정서를 통해 어려운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서지능이 낮은 경우에는 화가 날 때 아주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구력과 인내력이 부족하며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서의 특징에는 개인의 감각 경험, 지각 경험, 그리고 신체적인 특성, 학습 경험, 성숙 정도, 문화 양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 공포, 강한 분노 같은 정서를 표출하지 못하고 장기간 억압된다면 최초의 정서 경험과 그 내용이 다른 형태로 개인의 일상생활을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에 감수성이 예민하고 조그만 일에도 쉽게 흥분하게 되며 일시적인 기분에 의해 행동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청소년들의 행동에는 자기 자신의 정신적 자립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비판, 훈계, 간섭하는 것을 아주 민감하고 지나치게 반응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고 반항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가 여러 가지 선천적 신체적 기질에 따라서 다양한 신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10가지 건강하지 못한 성격과 그리고 건강한 성격을 갖추기 위한 요소들,
좋은 습관을 형성한다든지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한다든지 적절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든지 기본적인 신뢰감을 쌓아야 된다든지 하는 중요한 요소들에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대인관계와 정서지능과 정서지능이 미치는 이론들, 영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